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두 강의를 계속해서 그 목재의 재료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조 건축을 공부하고 또 목조 건축을 실행하면서 그 나무라는 특성에서 그 나무를 이용한 목재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뿐 아니고 물리적인 물성과 그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목재 이해는 첫째 목재와 건축의 관계, 그리고 목재의 종류와 그 주요 용도, 다음은 목재의 조직과 구조, 목재의 재료적 성질, 물리적 성질, 그에 따라서 목재의 내구화학 기술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목재와 건축. 목재는 일반적으로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재료로서 결국은 이것은 친환경적인 소재다.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자라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 자라는 나무 과정에서는 그 속에서 탄산가스를 고정시킵니다. 많은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나무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이 저장된 나무가 다시 목재화될 때는 목재 속으로 들어와서는 50%의 탄소를 갖게 됩니다. 나머지는 44%의 산소와 수소를 다소 가지면서 하나의 목재는 탄소의 덩어리입니다. 이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로하스를 하나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 속에서의 목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조금 구체적인 얘기지만 목재가 갖고 있는 탄소 방출량은 그 중에서 철제 같은 경우나 알루미늄 같으면 탄소량이 약 목재의 2만 배가 넘습니다. 3만 배, 5만 배. 그래서 이 건축 재료에서의 소비 에너지 양은, 그러니까 어떤 단위 면적의 건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 방출량을 비교하면 철제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재나 합판에 비해서는 몇십만 배가 된다는 비교가 나옵니다. 그만큼 건축 재료로서의 자체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 소재뿐 아니라 그 건축 재료를 생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목재가 가장 적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 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재의 종류와 그 용도는 조금 다양합니다. 목재는 현재 국내에서는 이 목조 주택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많은 수입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수입 목재 중에 목재의 대부분은 침엽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재가 침엽수와 활엽수 속에서 이 침엽수는 주로 빨리 자라고 그 구조적으로 강도가 좋고 가공이 쉬운 이런 쪽으로 많은 부분이 소나무 종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소나무라 그러고, 그래서 다그라스 퍼라는 미송과 레디에이터 파인이라는 유송, 칠레송,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소나무도 있고, 심지어는 소련에서 오는 우리 한국말로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2x4 공법에서의 목재는 다섯 번째 있는 SPF, 스프루스 파인 4라는 하나의 복합된 나무가
이름으로서 SPF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레드우드, 웨스턴 레드 시다, 스키다 스프루스, 또 일본의 쓰기목 같은 거의 적산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다양한 목재가 현재 목조주택에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활렵수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침엽수입니다. 침엽수라는 것은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잎이 침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라고도 하지만 꼭 사철나무만이 침엽수는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활엽수라는 것은 잎이 큽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활엽수는 나무가 단단합니다. 열대산 활엽수도 있고 온대산 활엽수도 있겠지만 주로 온대산 활엽수에서는 오크 종류가 많습니다. 참나무라 그러죠. 그리고 버치, 체리, 비치, 메이플, 밤나무, 월넛 이런 종류들은 주로 활엽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활엽수는 거의 모든 건축재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가구재나 내장재, 악기재에 쓰여집니다. 열대 활엽수는 일부 활엽수는 합판 용재로 쓰여져 가지고 그 합판 용재가 가구의 하나의 판재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늬가 참 좋습니다. 침엽수는 그에 반해서 침엽수는 건축 용재나 조경 시설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목재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 목재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목재의 전문 교육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이해하고 목조주택에 살고 아니면 목조주택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적어도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복잡한 수치는 아실 필요 없더라도 나무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나무는 벽과 세포 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내강이라면 어떻게 보면 강물의 강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터널입니다. 세포벽이 있고 세포 터널. 잘 보시면 이것이 조금 벌집 같기도 하죠. 벌집에서는 꿀은 요 사이에 내강이라는 부분에 꿀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목재는 나무는 이 세포 내강을 통해서 거의 많은 물이 올라갑니다. 뿌리에서 나무 잎까지 올라가는 물은 거의 이 내강을 통해서 세포벽은 하나의 구조물을 이 나무를 지탱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여러분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 하나하나 사이에 벽이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여기서 보신 이런 세포 내강과 세포벽이 하나씩 형성되는 이것이 일종의 모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목재의 구조에 대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 벽과 이 세포에 의해서 목재의 구조가 되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목재는 이렇게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런 나이테가 있고 가운데 있는 심재가 있고 피치라 그래서 심재가 있고 바깥에 있는 변재가 있고 외피가 있는 벙마크라는 외피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목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하나는 이런 방향성, 나무의 그 자라고 있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성과 나무의
단면에 연결되어 있는 방향성. 그래서 이 나무에 자라고 있는 방향성을 주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축 방향, 주축 방향. 그리고 나무의 나이트에서 단면 방향을 연륜과 직각 방향이라고 한다. 학술적인 말에서는 방사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가 갖고 있는 이 둥근 단면에서의 이런 방향, 이 연륜, 나이테와의 평행 방향입니다. 이 부분을 접선 방향이라 한다. 자, 이 나무를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나무를 하나 잘른 나무가 긴 나무에서 이런 수축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주축 방향이죠. 그 반면에 이 단면에서 이런 접선 방향이 생기고, 이런 단면 쪽에서는 방사 방향이 생긴다. 이 각 방향에 따라서 나무의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나무는 심재와 변재가 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을 심재라 그러고 바깥 부분을 변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재는 변재에 비해서 색깔이 진하고, 심재는 변재보다도 내충성이 우수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재는 전번에 보신 내공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나무가 자랄 때 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거의 변재에서 올라가고 있다. 한 80%는 이 변재에서 올라갑니다. 또 나무에는 종류는 조직은 춘재와 추재가 있다. 봄에 자라는 부분과 겨울에 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이테가 연하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로 연하게 보이는 나이테에서는 그것이 춘재, 추재, 가을과 겨울에 자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자랄 수 없죠. 수분이 적고 태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봄, 여름에는 태양도 많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연하게 보이면서 두꺼워집니다. 나무의 재료적인 성질은 흡습성, 습기를 나무에서 가져가는 성질과 투과성, 어떤 소리나 온도나 습기를 통과시키는 성, 이방성, 그것을 막는 성, 그 열화성, 연소성, 불에 잘 탈 수 있는, 그리고 재료의 자연적인 이변, 이런 다양한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습성은 목재가 위치한 대기의 수분 상태를 흡착이라는 것은 목재 속으로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재 내에 있는 수분을 또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탈착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실내에 목재가 있으면 실내의 습기를 목재가 일부 가져갔다가 방이 건조하면 일부 내놓습니다. 일반 목재는 그것이 조금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숯을 많이 갖다 놓죠. 하나의 조경처럼 숯을 갖다 놓는데 그 숯은 바로 이렇게 수분을 흡착하기도 하고 수분을 탈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내의 그 습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대기 중에 수분을 흡착하는 함으로써의 목재의 함수율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팽륜이라 그러고, 대기 중에 수분을 다시 방출시켜서 탈착하는 함으로써의 목재가 갖는 함수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수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흡습성은 이렇게 이 세포를 보면서 목재가 팽륜되고 수축되는 이 현상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이, 목재의 재료적인 현상이 목재가 갖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여기에서는 할렬이라 그랬고 비틀림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재가 습기를 흡수하고 탈수하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특히 외부형 목재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둥에서 금이 간다든지 이렇게 목재가 사이딩이나 목재가 뒤틀린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목재의 흡습성 속에서 발생되는 거다. 그렇지만 내부형 목재는 옥외보다는 상대 습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는 관계로 바로 수축 팽창의 양이나 그 치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할렬이나 비틀림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재가 건조하면서 부분적인 치수 변화는 가져옵니다. 실내용 목재는 목재 제품이 실내에 사용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함수율 6 내지 8%까지 건조하면 하여서 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를 쓰게 되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건조목이 아닌 목재를 실내에서 써서 한두 달 정도 건조되면 그 큰 치수의 변화가 생기면서 노출된 경우에 목재는 터지거나 비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외부의 마감 재료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 투과성은 목재는 바로 이렇게 다공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 유체 유동, 통기성, 물이 들어가서 흐를 수도 있고 바람이 있어서 통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를 같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목재 내의 빈 공간에 어떤 약재를 주입함으로써의 방부 처리나 난연 처리 등의 보존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목재에 무슨 칠을 한다 그러면 바로 겉에만 칠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목재에 바로 이런 다공성 물질 속에 일부를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스테인을 칠한다. 니스를 칠한다. 이런 칠이 밖에 피막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유공 속에 침투시키는 거다. 그래서 재료의 이방성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재료가 갖는 성질입니다. 재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축 방향에서는 압축력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투과성과 이방성에서는 수축 방향이 접선 방향보다는 더 높고 열 전도율도 수축 방향이 접선 방향의 약 2.75배다. 이것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이방성에 대해서도 목재가 이런 나이트에 의해서 제재되는 목재의 형태에 따라서 목재의 갈라짐이나 목재의 뒤틀림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목재든지 단면은 항상 어떤 한 방향의 나이트의 방향을 봅니다. 가운데 밑에 부분은 심재에 가깝고 외부 쪽에는 변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나무가 기둥으로 생겨있는 이런 부분은 압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압축력은 이건 일종의 구를남 종류인데 나무를 단면으로서 쌓아놓았을 때 거의 약 8배 가까이 압축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 기둥 하나가 우리 그 전통 건축에서도 다양한
무거운 기와와 흙에 다 받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무는 이렇게 압축력이 강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목재의 재료적 성질에서는 생물 열화성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디그레데이션이라는 열화, 바로 어떤 변질되는 재료의 변질됨으로써의 재료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곰팡이가 핀다든지 어떤 흰개미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바로의 생물 열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나무가 썩는 얘기죠. 부후라는 것은 부후가 왜 나무가 왜 썩느냐? 그것은 바로 나무에 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썩는 거다. 이런 주춧돌, 옛날 고건축 가옥 같은 건데 사찰이나 이런 경우에 나무가 밑에 다 썩어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은 곰팡이에 의해서 나무가 썩기 전에 변색을 해가면서 벌써 여기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에 의해서 색깔이 변해지고 한쪽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이 벌써 보이고 이렇게 색깔이 검어지고 이래서 그 변색균이 그 중에서 변색균이 아닌 하나의 터미나이트 흰개미에 대한 부분, 이 목재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게 흰개미가 목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목재를 자꾸 먹고 들어갑니다. 먹으면서 썩게 함으로써의 구조적인 손실이나 손상이나 목재의 표면에 손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내구와 어떤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아시면 충분히 대책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해양 천공충류라는 어떤 벌레도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 흰개미 부분들이 있고 바다에 쓰여지는 목재가 이렇게 어떤 그 충에 의해서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구와 기술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목재의 연소성, 결국 불에 목재가 잘 탄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